네.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지만 마더통 풀면 다 나와 있다니까? 마더통 문제랑 똑같아요. 어떻게 저는 족보를 다 알려주는데 왜 족보를 안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쉬운 문제만 골라서 내요, 제가. 근데 이 파트가 워낙 어려운 데라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데라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늘 배우는 것도 당연히 마더통에서 내겠죠. 네. 제 문제 내시는 조교님한테 좀 쉽게 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쉬운 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이팅. 자,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줘. 보면 오늘 상징적 상호작용론 배우려면 이거 봐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앞부분은 좀 쉽고 뒷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도표라는 거에 도표의 실전, 부양비부터 한번 오늘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자료 수집 방법 배울 거예요. 자료 수집 방법 배울 건데, 자, 자료 수집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먼저, 양적 연구에 쓰이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쓰이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그리고 둘 다에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문헌 연구법이 있어요. 분필 좀 바꾸고 갈게요. 이게 부러져 있는지 모르고 분필 좀 바꾸고 갈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질문지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문조사를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의미들을 보시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는 질문지법이라고 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한 달 지나면 또는 특강을 듣거나 수업이 지나면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양적 연구는 조금 자세히 볼 거고요. 질적 연구야 그냥 의미, 장점, 단점만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수능에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 니네가 아는 한 없어요. 니네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가끔 평가원에서 낼 거 없을 때 6월 달에 하나씩 한 3년에 한 번씩 던져주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추면 좋으니까 질문지 작성의 유의사항. 질문지 작성의 유의사항들을 살피면 먼저 첫 번째, 명확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명확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호한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호한 단어를 써서 기준이 없으면 양적 측정이 안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현재 봐야 안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물어보면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얼마나 되는 기간들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보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이 모호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주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에 특정 대답을 하면 유도를 하는 것은 이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명박이 형,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말해도 되죠? 명박이 형에 대한 평가도 좀 됐으니까 평가가 되셔갖고 갔다 오셨잖아, 벌써. 가셨다가 오시기도 했잖아. 근데 그분이 4대강 사업을 하셨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 그걸 세우면 수질 오염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건 난 분명히 알았어. 내 지리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굳이 하셨어. 근데 처음에 시행할 때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이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대책이 뭐였냐면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사회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 사이트, 수자원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팝업이 딱 뜨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이게 멍충인가 아니면 일부러 그랬나? 홍수와 가뭄에 유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 아니고 찬성하십니까? 그럼 찬성이 찍겠지.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새끼들 뭐지? 죄송해요. 이분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선 물고기를 보러 들어간 거야. 시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근데 물고기 시연이 이렇게 되는데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 같이 생긴 애가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푸르륵 하더니 뒤로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근데 화면이 딱 꺼져. 그래서 뭔가 해서 신문기사를 막 찾아봤어.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신문기사를 찾아봤더니 물고기가 감전됐어. 방수가 잘 안 돼갖고 감전이 돼버렸어. 근데 그 기사가 6시간 만에 없어졌어. 그래서 불안한데 이 정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권이 불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문항에 2가지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과외와 학원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 둘 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아니오로 물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학력은 물어봤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내랑 나랑 학력이 다르니까 그럼 대답하기가 또 힘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문지라는 것은 정확한 대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이 어중간한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그다음에 배타성을 지닐 수 있어야 돼. 배타성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복 대답에 대한 얘기야. 중복 대답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한 개만 딱 찍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0에서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그러면 1시간 딱 보는 사람 어떻게 돼? 겹쳐질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라고 했는데 1시간 이하, 2시간 이하, 3시간 이하, 3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2시간에도 1시간이 포함이 되지. 3시간에도 2시간이 포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타성을 가질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포괄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 포괄성. 포괄성이라는 것은 모든 대답에 선지가 있어야 돼. 내가 대답하고 싶은데 그게 선지에 없다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주관식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라고 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얘네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유튜브를 보는데 0에서 1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럼 1시간에서 2시간 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모든 대답을 집어넣을 수 있는 선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질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찾기가 쉽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조금 다룰 수 있어야 될 거야. 제가 쉿바새끼 시즌 2에는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해요. 해설을 달아서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볼 건데, 제가 설문조사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엄마가 대학에 가니까 알바를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바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벌써 알바를 구해놨어요. 과외잖아. 대학생의 꽃은 과외잖아. 그래서 과외를 구해놓으셨어. 영수를 가르치는데 나는 그때 선생이 될 자질이 부족했었어. 뭐냐면 내가 가르치면 얘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거야. 수학을 이렇게 한번 풀어줘요. 이 친구 보고 똑같은 문제를 풀라고 해요. 바로 풀려? 안 풀리지.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안 풀리잖아. 그럼 내가 그래. 집중 안 해?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또 풀어줘. 못 풀어. 당연히 이해가 안 됐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야, 이게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어? 한 달 만에 그만두겠지. 근데 또 3번째 만에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 쟤는 지만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니네 과외비를 얼마 내니? 그랬더니 과목당 25만 원씩 낸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래서 내가 과목당 25만 원? 우리 엄마 과외 브로커였던 거야. 나한테 25만 원만 줬거든. 50만 원 받아놓고 25만 원을 준 거거든. 가족도 못 믿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과외 말고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그래서 구했는데 그게 리서치 업체의 설문조사원이었어. 동인천에 있던 그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야. 이용 고객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한 부당 5천 원씩 주는 거야. 이게 좋은 점이 뭐니? 한 명씩 붙어서 하는 거니? 아니? 촥 걷어서 오는 거지. 근데 건강보험공단 가봤어요? 안 가봤죠. 20대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30대도 별로 안 와요. 40대나 돼야지 자식들 건보료 때문에 오고 그럴 거야. 그리고 절대로 만족도가 높지 않아. 싸우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20대가 안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20대잖아. 나도 건강보험공단 갔잖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 썼어요. 그래도 안 모여. 친구들 3명을 불렀어. 이용하라고. 이용하시고 쓰라고. 안 돼, 이러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파커 볼펜이라고 우리 때 유명했던 졸업 선물, 입학 선물로 주는 그 볼펜이 상품이었어. 그래서 그걸 준다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게
두꺼웠어. 20쪽짜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체크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긋는 거야. 근데 리서치 업체가 바보가 아니거든? 5개 하고 긍정적 응답 5개, 부정적 응답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만 쫙 끄면 그냥 이건 틀린 거잖아. 성의 없는 응답이 되잖아. 이 어떤 설문조사에서 성의 없는 응답은 대표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걔네는 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성의 없는 응답을 제외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성의 없는 응답을 빼는 거야. 근데 이틀째인가 할머니께서 진짜 이렇게 걸어오셨어. 나한테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총각 그거 뭔가? 그러길래 건강보험공단 만족도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거 하면 볼펜도 주는가? 그러시길래 네 드리죠. 그럼 나도 좀 하면 안 되나? 그러길래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70도 넘었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할머니 죄송해요. 60대 이상은 벌써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그러시면서 그 볼펜 우리 손자 갖다 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죄송한데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거 우리 손자 갖다 주면 참 좋을 텐데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럼 할머니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손자 몇 년생이세요? 우리 손자 74년생. 그래서 좋아요. 20대죠? 그러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20대죠? 그럼요. 주소랑 전화번호. 할머니 그 손자분이랑 같이 사세요? 그치. 그럼 더 잘 됐어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혹시나 전화 받으시면 손자가 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질문지랑 드렸어. 답안지를 드렸어. 근데 또 한숨을 이러서 왜요 할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까막눈이요 그러는 거야. 점이 가경이야. 까막눈이. 근데 또 설문조사에 뭐가 있냐면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면 이 말을 해서 물어보면서 하잖아. 이건 면접법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면접법이 아니야. 이 설문 문항들을 읽어주면서 하는 비대면적 설문조사도 있어. 그건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체크할게요. 자, 어떠셨어요? 좋아. 이건 어떠셨어요? 좋지. 이건 어떠셨어요? 한 2쪽째 가는데 다 좋아. 그냥 좋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또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할머니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좋아. 그런데 내가 잠시만요 할머니 이러는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총각 미안해요 그러면서 들고 진짜 나는 이렇게 왔거든. 이렇게 오셨거든. 진짜 이렇게 뛰어서 나가시는 거야. 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때서야 내가 또 돌아서 쫓아갔거든. 근데 안 계셔. 근데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어. 내가 이거를 할머니를 찾는다 하더라도 둘 다 민망할 거 아니니. 그 다음에 또 할머니를 못 찾아도 또 그렇잖아. 근데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서 내가 썼어. 자, 질문지법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장점이면 일단은 첫 번째, 대량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량의 자료를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4일인가 했어요.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듦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얘의 큰 장점은 비교 연구가 쉬워져.
비교 연구가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교 연구가 수월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별, 우리 그 대표성 조건에서 성별, 나이, 지역, 재산, 학력 이랬죠.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죠. 나이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죠. 재산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고 학력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구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 많죠. 첫 번째, 응답률, 회수율. 어려워요. 회수율이 낮아요. 응답률과 회수율이 엄청 낮아요. 니네 아무것도 안 주고 설문조사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설문조사원이 잠시 딴청을 피우면 그냥 놓고 집에 갈걸? 받지도 않고? 그 뭐 어떤 이 설문지 어쩔 수 없이 받아갖고 시작을 하다가 그냥 놓고 갈걸? 나도 그러는데 니넨 더 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의 없는 응답. 아까 얘기했어요. 성의 없는 응답. 응답은 제외하는 것이 질문지법의 방법이고 이것들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악의적 응답이 나와. 내가 지금은 목소리가 가고 감기에 걸려갖고 목소리가 크지 않잖아. 근데 다른 선생님보다 좀 큰 편이잖아. 젊었을 땐 어땠겠어. 옆에서 마이크 쓰지 말라고. 근데 난 육성이었어. 이런 정도였어. 지금은 벽이 두꺼웠지만 옛날 학원은 이 합판 하나만 되어져 있었어. 대형 학원도. 그러니까 옆에 다 들려? 선생님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막 그 애들이 그래. 옆교실 아이들이. 그런데 이 메가스터디 종합반에는 러셀 말고 1년에 3번씩 설문조사를 해. 주관식이 있어. 개선할 점, 건의할 점 이런 게 있거든.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 너무 시끄러워요. 수업.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열정을 보이지만 그럼 재워. 저기요. 성의 없는 응답 안 돼요. 악의적인 응답도 안 돼요. 집중력 높아져? 집중력 높아지면 내가 해볼게 이걸. 그 다음에 내가 LG 팬이잖아요. 그 주관식에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 또? 잠실의 주인은 두산. 우리 원장님이 쓰셨나? 우리 원장님 두산 팬인데 그런 것도 쓰고 별거 이것도 있었어. 오늘 듀리캠 얘기가 있는데 듀리캠의 대표적인 논문이 자살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고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있잖아. 내가 얘기했어? 듀리캠이 얘기했지. 근데 양성평등, 여성차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때 그 미투가 유행할 때였거든. 힘들어. 제발 설문조사할 때 내가 이거 지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 끝나면 할 거거든. 잘 부탁해요. 네, 그냥. 자, 성의 없는 응답, 악의적 응답 안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얘는 이게 반드시 필요. 문맹자에게 사용할 수 없어. 이거를 같이 얘기하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야.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야. 글을 모르면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글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양적 연구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질문지법. 질적 연구에서 있다 하겠지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험법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주에 이 실험법 관련해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하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은 뭐만 나와? 실험법에서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을 잘 찾으면
왠지 두 집단으로 나누면 실험법 같은데 두 집단으로 나눠서 질문지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땡큐 해야 돼. 그걸 찾아내는 순간 선지 두 개는 뺄 수 있어. 뭐 사전검사다, 사후검사다. 또는 실험집단이다, 통제집단이다. 질문지법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걔네는 뭐만 있다? 실험법에만 있다. 자, 그러면 실험법에 대한 얘기들 해볼게요. 자, 조사 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의 독립 변수를 실험 처치한 후, 실험 집단의 독립 변수를 조작 처치. 자, 독립 변수를 조작 처치 다시 한번 체크하자. 이 말이 뭐냐면 적용한다는 얘기지. 적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실험 처치라고 하는 거야. 실험 처치를 한 후 종속 변수의 변화값을 조사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실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야. 실험의 과정들을 한 번 더 보면서 복습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험법의 과정들을 한번 볼게요. 과정들을 보시면 일단은 가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설. 우리 했던 걸로 해봅시다. 가설.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미친놈 찾으라고 했어. 미친놈 어디 있어? 미친놈 여기 있죠. 이 미친놈 뭐야? 독립변수라고 해야죠. 학업 성취도 뭐야? 받은 놈이지 종속변수라고 해야 되죠. 학업 성취도에는 모의고사 성적도 있을 거고 내신 성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성적도 있을 거야. 요즘 그런다며 1학기 시험을 안 본다며 선택 과목은 요 밑에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은 1학기 시험을 그냥 수행평가로 퉁치고 2학기 성적으로만 시험을 본대요. 세상 편해졌어. 1년만 늦게 태어나지 그랬어. 니네 제일 힘든 세대야. 니네 꼭 사회문화 잘해라. 잘해서 꼭 가야 된다. 내년에는 나와 통합사회를 또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럼 나는 얘를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조작을 해볼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제 우리 실험집단하고 통제집단 배웠으니까 실험집단 그냥 쓸게. 실험집단 그 다음 집단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사전검사를 해야 돼. 자, 사전검사는 독립변수 검사하는 거야? 종속변수 검사하는 거야? 종속변수 검사하는 거야. 처음에 어떤 종속변수를 가졌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종속변수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는 성적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동일한 조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왜? 성적이 다르게 되면 협동학습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게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생변수,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나타나니까 그 외생변수를 통제해야지만
오롯이 협동학습이 효과를 준다 안 준다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사전검사에서는 동일한 조건, 외생변수 통제, 종속변수 값의 기준 마련 세 가지를 하는 게 사전검사야. 뭘 검사해야 된다고? 종속변수 값을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처치를 해볼게요.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미실시해요. 미실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협동학습을 미실시한 다음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사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사후 검사에는 뭘 하는 거지? 협동학습을 실시한 집단들의 종속변수 값의 변화도 볼 것이고 또 협동학습을 미실시한 통제 집단의 종속변수 값이 어떻게 됐는가도 보게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하게 된다? 종속변수 값을 조사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걸 살펴봐야 돼. 가설 수용 조건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가설 수용 조건들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얘네는 x를 투입하고 x는 독립변수, 결과값인 y 값이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의 사전검사로 얻어진 종속변수 값을 y1이라고 할게요. 통제 집단의 사전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종속변수 값을 y2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네는 어떠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같은 게 좋다고 얘기해서 동일한 조건이니까 얘네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샴푸 말고 트리트먼트 할 거야. 트리트먼트 처치하다. 처치할 거라고. 웃자고 얘기한 건데 참 뭔 소리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 트리트먼트 했어. X를 투입시킨다고. 실험 처치를 했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실험 처치 후에 사후 검사로 얻어진 실험 집단의 종속 변수를 Y3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Y4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만약 이 가설이 수용이 되려면 Y1에서 Y3 값은 누가 더 커야 될까? Y3 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통제 집단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집단의 값 만약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높아져야 돼. 근데 통제 집단은 어떠해야 돼?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내려가면 외생변수가 작동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 물론 미세한 변화는 있겠지. 미세한 변화는 있는데 그게 확연하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변화가 없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그러면 얘 값과 얘 값과 얘 값은 같은 게 좋겠네. 그걸 써볼게. y1과 y2와 y3가 같으면 좋아요. Y3래. 멍충이. Y4가 같으면 좋아요. 근데 누가 더 커야 돼? Y3가 더 커야 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Y3 빼기 Y1의 값 커졌으면 이쪽이 더 클 거 아니야. 크면 크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4에서 Y2를 뺀 값. 얘는 변화가 없으면 좋겠지. 그럼 누가 커져야 되지? 얘가 더 커져야 되겠지. 여기서 얘를 빼면 변화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변화된 값을 측정할 수 있겠지. 가설이 수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안 어렵죠? 아니요. 어려우면 얘기해.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으면 물론 시험 숙제에다 이렇게 질문을 써도 좋은데 그게 숙제에다 쓰면
설명을 하려면 갖고 와서 물어보래요. 아, 그건 그냥 공지사항 둘 다 해도 되는데, 내가 해칠 것 같니? 왜 나한테는 질문을 안 하지? 내가, 뭐, 여기가 뭐, 영통처럼 50명이 넘고 그러지 않잖아. 날 써. 생각보다 사회문화 잘해. 생각보다 잘하니까 좀 쓰세요. 왜 안 쓰지?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은 얘는 인과관계파,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에 유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다른 자료 수집 방법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연구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실험법은 가장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장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구조화라는 말은 뭐냐면 형식을 갖추다라는 거야. 형식을 갖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조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구조화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점들 볼까요? 단점.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 애들이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한다고 먼저 무슨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가장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해. 그래서 실험법을 할 때는 사전에 알려주진 않아. 사후에 알려줘. 일이 터진 다음에 알려준다고. 그래도 되는 게 연구윤리야.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자연현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사회문화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거야. 윤리적 문제가 발생돼.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동조실험을 할 거야. 동조실험을 하는데, 봐봐. 조금 더 그을까? 자, A, B, C 중에 어떤 게 제일 길어? A가 제일 길죠? 누가 봐도 A가 제일 길 거야. 아니, 눈이 나쁜 사람이 봐도 A가 제일 길 거야. 이거 실제 사회학적 실험이었어. 인간의 동조에 관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약속해야 돼요. 장치를 설치할 거야. 니네 이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실험의 도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100명 중에 50명을 도구로 사용하고 25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표본 집단이 100명이야, 50명이야. 50명이 되는 거야. 실제 조사 대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실험의 도구 또는 실험의 조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크게 자신 있게 제가 물어보면 B가 제일 길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확신에 찬 얘기로 해줘야지 이 실험을 성공을 할 수 있어. 밖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 하나를 잡아올게. 그러면 딱 놓고 잠시만 도와줘요. 그러고 딱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떤 게 제일 길어요? 그러면 B요! 이렇게 크게 말하면 크게 말할수록 이제 제의 동공은 막 흔들려. 막 흔들리다가 학생은 어떤 게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러면 B?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의 90%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A라고 얘기하는 애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그럼 다 실험이 있었어. 동조에 관한 실험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저 친구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니네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쟤는 바보야, 줏대도 없어. 또는 맞췄어. A라고 했어. 그럼 쟤 사회성이 떨어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하나를 완전 바보, 실험 대상을 바보로 만드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이런 실험도 있었어. 미국 애들이 도대체 이게 폭력적 언어에 노출된 그 아동이 성인이 되면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실험을 20년짜리를 했어. 성공은 했어. 가설 수용됐어. 근데 이게 맞아? 폭력적 언어에 노출된 아이를 그냥 방치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걸 아는데? 안 돼. 두 번째. 얘는 실제성이 가장 낮아. 니네 잘못 생각하면 실제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실제로 보여지는 생생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래. 실제성 하면 니네 설명이 전부 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한단 말이야. 내가 아까 저기에 구조화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 얘는 통제 수준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조작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통제 수준이라고 그래. 구조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통제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통제 수준이 높은 순서로 써주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아이고 허리야. 노인이 다 됐네. 은퇴해야 돼? 실질면참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화되어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실제성이 높은 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되지. 거꾸로 하면 되지. 이걸 순서를 물어보진 않는데 이건 물어봐. 여러분들이 생생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실제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이 실제성은 가장 높아요. 근데 얘는 통제를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접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 왜 켜졌니? 시간 알려주려고? 아니야, 안 돼. 아직 1시간 지났지만 안 돼. 끝내고 쉬는 시간 하자. 알겠죠? 3개만 배우면 돼. 한 20분이면 돼. 지워도 되죠? 다 쓰셨나요? 아니면 이쪽부터 지우고 할까요?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 세 번째로 면접법. 여러분들 면접 갔다 왔나요? 아니야? 그냥 알았어. 자, 의미는 조사 대상자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와 대면 접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우리는 면접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해봤을 거야, 면접은. 얘네의 장점을 한번 볼까? 장점. 먼저, 첫 번째. 얘는 일단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신뢰관계, 라포라고 얘기하지. 라포가 있어야지만 이게 면접법이 잘 수행이 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동주, 맞아. 미안해요. 맨날 핑계 댈게 학생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는 적지만 많아요, 생각보다. 예. 동주 어디 살아요?
목동에 살아요?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그 호구조사가 들어가. 신뢰관계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다 1차 집단이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작년에 재밌는 사실을 알았거든? 저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가 막판에 이제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야, 우리 한 명씩 첫사랑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다 대답을 했어. 나 깜짝 놀랐어. 그 친구는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 근데 1차 집단이었나 봐. 신뢰관계가 있으면 성의 있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 성의 있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질적 연구니까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연구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 요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이 어렵게 나오면 3점짜리로 나오는데 좀 쉽지가 않아. 얘네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5가지 방법이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 이런 것들이 5개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 선지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와 쟤는 좀 다른 거야.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는 건데 양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얘는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자에게 사용 가능하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말만 통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말과 문자 둘 중 하나만 알면 되는데 질문지법은 문자 알면 되지. 면접법은 말 알면 되지. 둘 다 모르면 어떻게 돼?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실험법은 조사 가능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죠? 그냥 때려놓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얘를 물어볼 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야. 언어적 상호작용은 필수적이야. 이게 없다면 조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거죠. 면접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다.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면접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설문조사를 할 때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질문을 못 알아들어. 글을 아는데 질문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일단 질적 연구의 단점이죠.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그 다음, 얘는 다수를
대상으로 안 돼.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적합한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조사 대상이 적합한 줄 알고 데리고 온단 말이야. 조사 대상 선정이 어려움. 제 후배 중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데 내가 얘기했나요? 저 논문 한번 떨어졌다고?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녔다고? 질문지 작성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고 질문지를 봐달라고 그랬어. 그분이 권위자거든. 봐달라고 그랬더니 좀 귀찮으셨나 봐. 좀 잘하시잖아요. 잘할 거예요. 화이팅! 그러고 가셨어요. 예심날, 본심이 있고 예심이 있는데 예심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런 거 지적해주면서. 이 질문지 잘못됐는데 빼요. 그럼 세트가 더 날아가는 거야. 이 질문지에 속한 세트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다음 이거 빼요. 이것도 빼요. 4개를 뺀 거야, 세트를. 그럼 논문이 작성이 되겠니? 아니, 처음부터 질문지를 봐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나 2,000명 했어. 원래 1,000명만 하면 되는데. 초코파이 2,000개 돌렸다고 내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논문 쓸 때는, 교수님도 바꾸고, 지도 교수님도 바꾸고, 양적은 죽어도 안 해. 질적으로 바꿨어. 지도 교수님 만나기 싫어서 문헌연구법으로 바꿨어. 시간도 없었고. 내 후배도 한 학기 더 다녔어. 면접법 하다가. 일본에서 대학 나왔는데, 일본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대박 나면 얘가 바로 박사를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잘해보려고 일본 학생들을, 모아갖고 설문조사를 먼저 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래서 15명을 뽑았어. 5명만 해도 되거든? 근데 15명을 뽑았어. 15명한테 다 면접을 했다? 자기 연구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15명한테 면접을 하려면 한 달? 약속 잡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달 정도 걸려. 한 학기 더 다녔어요. 걔도 면접법에서 이제 양적 연구를 바꿨어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이해됐어? 그래서 면접법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참여관찰법도 저 아픔이 있어요. 이거 논문 쓰기 전에 보고서를 한번 쓰는데 슬픔이 있습니다. 또 얘기해 줄게요. 참여관찰법에 대한 자,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조사 대상자의 그 생활 세계에 참여하여 대상자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얘는 가장 비구조화되어 있어. 아까 실험법이 가장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얘는 가장 비구조화되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 연습을 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뭘 했냐면 영유아의 울음 연구. 나도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학생 4명이랑 제가 갔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대학원을 갔거든요. 네,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려면 이제 그 영유아가 있는 곳, 어린이집을 갔어요. 선배가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누구지? 누구지? 막 그러면서 저기서 엄마랑 헤어지고 막 복도를 뛰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 귀여워요. 근데 어떤 남자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여학생들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나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소개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수업을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야. 그러면서 우나 안 우나 또 어떤 식의 울음이 있는가? 거짓 울음은 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는 어떤 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무엇인가? 또 뭐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걸 다 조사하는 거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들 자기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메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잖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딱 인사를 하는데 나도 이제 그 아이들에 맞게 소개를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정이라고 해요. 거꾸로 해도 정정이에요.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저쪽에 있는 이름도 안 까먹어. 민석이라는 친구야. 근데 이름도 안 까먹는 게 저 친구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 아까 뛰어갔던 나를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야. 선생님 또 왜 그래? 왜 그래? 민서가 왜 그래? 나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막 도망가. 그럼 울고 막 그래. 그래서 첫날에 이제 선배님한테 갔지. 원장님한테 갔지. 원장님, 민석이라는 친구가 저만 보면 울어요. 그랬더니 들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겠다. 민석이가 또래보다 왜소하잖아요.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왜소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작으실 확률이 커요. 저는 지금보다 한 20kg 더 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요, 괴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표현을 괴물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 자기 무리에서 가장 센 사람, 남자고, 그 센 사람이, 고만한 사람이 제일 센 거야. 근데, 무리를 빠져나오니까, 남잔데, 큰 애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잘 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뭘 어떻게 해요? 울음 연구하시러 오셨다며. 선생님이 변수잖아. 그럼 되겠어요? 참여 관찰이? 에이, 배웠으면서 왜 이래? 그럼 저는 어떡하죠? 나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딴 데 찾아봐요, 빨리. 오늘 보고서 써야 된다며요. 딴 데 갔잖아. 참여 관찰 안 하고 안 하는 데로 딴 데로 갔잖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또 장단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점 볼까요? 장점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얘는 실제성. 완전 높아. 얘들아, 실제성 나오면 참여관찰법이야. 문장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실제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것도 다 빼고, 뭐야? 참여관찰법이야. 실제성이 가장 높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언어적 제약이 낮아. 언어적 제약이 낮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젖먹이나 원시 부족 이런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이 참여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점도 있죠.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함.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돼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저였잖아요. 울음 연구하러 가서. 제가 울렸어요. 내가 울린 게 아니지. 내 몸뚱아리가 울렸지.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 걸 연구하러 갔어요. 근데 내가 잡아먹혀요.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만 참으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그 다음에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문헌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헌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헌연구법. 자, 문헌연구법에서 우리는 문헌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문헌은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말로 2차 자료인데, 문헌은 이거야. 책도 있을 수 있고, 논문도 있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배웠어. 음성, 영상 자료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선행연구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요것도 측정 도구도 다른 사람의 측정 도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이런 걸 조사하는 것도 문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 연구의 의미는 2차 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야. 이걸 우리는 문헌연구법이라고 합니다.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시공간 제약이 적어. 여러분들 조선시대 복색연구, 아니 고구려로 가볼까요? 문헌도 별로 없는데 고구려 어떻게 할까? 타임머신 타고 가요? 어떻게 타임머신 있으면 저 좀 빌려주세요. 40년 전으로 가서 주식을 좀 사보려고요. 아니면 땅을 한번 사보려고요. 개발 안 된 분당 땅이나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집 봤죠? 안 봤어요? 그 막내 아들이 분당 땅 사는 것처럼 저도 한번 사보려고요. 재미없네. 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되는 것이 이것이고요. 또 우리 장점이라고 보면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유리하다. 자, 마지막 단점 1.
얘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요. 문헌의 객관성이 떨어지면 연구의 객관성도 떨어져요. 객관성도 떨어져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게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이었으니까 여기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예요? 너무 더워요? 이거 나와요? 약간 그런 거 같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오늘 숙제 7이요. 7위크. 7위크까지가 그걸 거예요, 아마. 조사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숙제가 7위크까지였어요? 아, 많이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사회조사 방법론까지 하시면 돼요. 10위크까지네? 7위크까지 하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이 했네? 뒤에도 해요. 어차피 이거 요번 시즌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7위크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은. 좀 어려워서 문제가. 해설을 잘 읽어봐야 돼요.